태국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생긴 지진으로 새로 짓고 있던 큰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추방으로 반한 감정이 생겨 한국을 미워하던 국가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난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출신으로 지금은 방콕에 있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늘 믿었습니다. 태국의 전통 건축이야말로 이 나라의 영혼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라고요. 그 아름답고 정교한 사원의 지붕선, 목재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 미학은 그 어떤 현대 건축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며칠 전 오래된 친구 이사 우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콕에 왔으니 저녁에 보자. 그는 3년 전 한국으로 건설 노동을 하러 갔다가 불법 체류 끝에 강제 추방된 친구였습니다. 전부터 그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 나라는 기술만 앞세운 비인간적인 곳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치 기계처럼 취급하지. 빨리빨리만 외쳐댄다니까? 술에 취한 그는 늘 그렇게 한국을 욕했고 저도 그의 말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특히 제주 전공이 서구화된 공공건축물에서 사라지는 태국의 전통성이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담은 저에게 논문을 위한 생생한 자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윗사우는 저에게 조소 섞인 말도 던졌습니다. 요즘도 한국식이나 일본식 건축 양식 쓰라는 압박 받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난 버텨. 우리는 영혼이 있는 건축을 해야 해. 그 신념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연구소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던 중 건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방콕에선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흔들림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전신이 흔들릴 만큼 강한 진동, 창 밖에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얀마 북부에서 규모 7.8 지진 발생.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지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엔 제가 직접 공동 설계했던 태국 북부의 공립학교가 있었거든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방송에서는 북부 마을들의 참혹한 현장을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고 무너진 건물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휴대폰을 들고 현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불통. 그리고 2시간 뒤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난 씨가 설계에 참여한 공립학교가 붕괴돼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에서는 거리 소리만 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이 덜덜 떨리는 제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TV에서는 구조 현장 속 잔해에서 끌려 나오는 아이들의 시신이 비춰졌습니다. 그 아이들 제가 기억하는 웃음 많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개교식 날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던 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온라인에는 사망한 4명의 어린이 이름과 나이가 올라왔고 그중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속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태국 건축의 미래를 꿈꾸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붕괴된 자존심과 죄책감 속에 짓눌린 그냥 한 명의 실패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닫힌 채 텅 빈 어둠 속에서 죄책감과 싸우며 시간을 흘려보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붕괴된 학교 건물,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꿈속에서 제 귀를 핥히듯 울렸어요.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메일함에 낯선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 내진 건축국제 세미나 참가자 모집. 평소 같았으면 무심히 넘겼을 메일이었죠. 그런데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수십 년간 발전시켜 왔으며 전통 건축과 구조적 안전성의 조화를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문화적 정체성과 구조적 안전성의 균형. 그 문구였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지키려다 실패했던 꿈이었어요. 도망치듯 도쿄행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책감에서 도피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배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도시의 질서와 활기에 압도됐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견고했고, 이런 지진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버텨낼 수 있지? 궁금함이 치밀어 올랐죠. 세미나 첫날, 일본의 건축가 아세카와 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전통 사찰과 현대 고층 빌딩 사진을 나란히 띄우며 말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둘의 조화가 일본 건축의 힘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너무 전통만 고집했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자각했어요. 둘째 날, 우리는 도쿄 외곽의 한 초등학교 건축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그곳은 유럽풍 디자인의 일본 전통 요소가 조화를 이룬 곳이었고, 가이드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이 건물은 규모 9.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학교는 고작 규모 7.8에도 무너졌는데, 그 차이는 뭐였을까? 저녁 네트워킹 시간, 일본의 내진 설계 전문가 나카무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태블릿을 꺼내 여러 구조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변형 댐퍼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진의 진동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장치였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은 한국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일본이 아니고요? 나카무라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내진 관련 부품 제조에 있어 한국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그 윗사우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 한국이?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내진 기술. 수많은 논문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내진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전 세계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배워야 할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저를 서울로 이끄는 결정이 되죠.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편견이었으며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어쩌면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강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내내 공항 곳곳에 붙은 안내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쓰인 그중 한 표지판,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태국어 번역 포함. 그 문구는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윗사우가 겪었던 게 이런 거였겠지. 입국 심사대에 선 순간 공항 직원은 내 여권을 유심히 살폈고 나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위축되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건축 연수입니다. 기적적으로 통과됐지만 그 첫 경험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예약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다. 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정돈되고 깔끔하며 질서 정연한 고층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낯설고 차가웠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내일 시작될 한국내진건축연구소 연수 자료를 펼쳤다. 그 건물 사진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기하학적 구조의 외관, 그리고 마치 스스로 내진 기술을 몸으로 말하는 듯한 건축물이었다. 이곳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날 아침, 연구소 로비에 도착한 나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에게 방문증을 받았다. 아난 씨 환영합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 속에서 내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면마다 붙은 전시 패널들에는 연구소의 주요 프로젝트와 해외 협력 사례들이 소개돼 있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작업도 보였다. 하지만 태국의 이름은 없었다. 그래, 내가 태국을 대표해서 여기 온 첫사람이야. 어쩌면 책임도 그만큼 크겠지. 연수 첫날,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자기소개를 하던 중 내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다. 저는 최근 태국 북부에서 발생한 공립학교 붕괴 사고의 공동 설계자였습니다. 그 사고로 어린이 4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책임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꾸기 위해 온 것이라는 걸. 오전 강의가 끝나고 연구소 식당으로 향했다. 한국식 식단은 처음 접해보는 나에겐 낯설었지만 말레이시아 참가자 라임이 내 옆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나도 비슷한 이유로 여기 왔어. 우리나라의 건축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하니까. 오후엔 연구소의 핵심 시설 투어가 시작됐다. 첫 장소는 3D 지진 시뮬레이션 실험실. 건물이 지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 시각화하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 시스템은 건물의 미세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해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초소형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실. 건물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데이터로 전송하는 기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다. 생명을 위한 과학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제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다. 기초공사, 철근 배치, 특수 콘크리트 타설까지 모든 과정이 정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의 손놀림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숙련된 집중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진짜 건축을 하고 있었던 걸까? 한국내진건축연구소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가던 어느 날 연수생들에게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각자 내진 모듈을 설계하고 실제 실험에 참여해보세요.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이제 진짜 증명할 시간이다. 저는 내 설계에 태국 전통 건축의 요소를 넣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원 지붕의 곡선과 다층 구조, 그 복잡한 흐름 속에 진동을 분산시키는 자연스러운 원리가 숨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눈이 충혈되도록 손이 아프도록. 그리고 완성한 설계를 담당 연구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죠. 정말 독창적이네요. 다만 능력 분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전통은 기능을 품고 있다. 다만 현대 기술로 잘 녹여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소폭 수정만 하고 원래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드디어 실험 당일. 진동 테이블 위에 하나씩 참가자들의 모듈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다가오자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설계가 실험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주변 연구원들과 참가자들이 제 모듈을 바라보는 시선 속 테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정적이었습니다. 내 구조는 분명히 진동을 흡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모 7.0에 해당하는 강도에 이르렀을 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듈 중심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붕괴는 전체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지지대가 부서지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듈의 일부 파편이 튀어나가 실험을 지켜보던 연구원의 팔을 스쳤습니다. 그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순간 실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내가 만든 구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태국에서 무너진 학교의 잔해 속 아이들, 그날의 악몽이 플래시백처럼 머릿속을 때렸어요. 난 또 같은 실수를 한 건가? 실험은 중단됐고 주변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아보니 김 박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성장은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위대한 기술은 수많은 실패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패한 모듈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들고 하나하나 되짚어가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떠올리며 구조 해석을 새로 했고 응력의 흐름을 더 세심하게 분석했어요. 밤은 깊어졌고 새벽 5시. 드디어 수정된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지친 손으로 마지막 계산을 눌렀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용히 연구소에 도착한 저는 수정된 설계도를 인쇄해 김 박사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카를라 바렌티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작은 푸드 매거진을 운영하며 전 세계의 식문화를 찾아다니는 푸드 칼럼니스트입니다. 요리는 제 삶 그 자체였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있던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음식의 숨은 맛을 더 깊이 취재하기 위한 미식 여행이었죠. 하지만 공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엔 긴장감이 감돌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시위 장면과 군인들이 비춰졌고 공항 직원에게 사정을 묻자 전국적인 반한국 시위, 그리고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식당 사장님은 자신의 조카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추방됐다고 말하며 한국은 태국인을 싼 노동력으로만 본다. 같은 아시아인이면서 인종차별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정말 그렇게 차가운 나라인 걸까? 태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호텔도 식당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식 취재는 더 이상 불가능했죠. 중국행 비행기는 일주일 후.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기대는 없지만 어쩔 수 없잖아.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저는 지쳐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죠? 방콕에서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는 한국인 남성, 주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태국 오지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 이번 사태로 조기 귀국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정말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까? 주원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분명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한국에는 현재 20만 명 이상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일부는 마약 유통이나 위장 취업 문제와도 얽혀 있어요. 정부는 이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태국은 분명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법은 법이고 신뢰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한쪽 말만 들은 걸지도 몰라. 비행이 중반을 지날 무렵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리 때문인지 복통이 몰려왔고 화장실을 여러 번 드나들었어요. 그때 주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약 제가 늘 해외 봉사 갈 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가 건넨 약봉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약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기에 저는 용기 내어 복용했습니다. 몇 분 뒤 놀라울 만큼 편안해진 배. 정말 한국 약이 이토록 효과적이라고? 그 후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고추장, 나물, 참기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죠? 당황한 저를 보며 주원 씨는 웃으며 직접 설명해 줬어요. 비빔밥을 비비는 그의 손짓, 음식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나물이 많아서 매운맛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라는 말까지. 한 입 먹자마자 고추장의 매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 아삭한 나물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껏 몰랐던 맛이야. 비행기는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흔들렸고 저는 균형을 잃고 그의 무릎 위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의 손이 저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칠까봐요. 그의 품에서 나는 향기. 비누도 향수도 아닌 은은하고 따뜻한 향.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진심은 깊이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주원 씨는 제게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요. 그 순간 말할 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연락하고 싶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익숙한 이름들이 적힌 간판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 관광객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은 뭘까? 그 궁금증이 저를 이끌었죠. 골목 또 골목. 분주한 번화가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넓고 작은 간판조차 없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어서 와요. 밝은 목소리의 주인 아주머니가 반겨주셨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기분 좋은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주변 테이블을 눈치껏 훔쳐보다
부대찌개와 닭발을 주문했죠.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외국인은 닭발 못 먹어. 하지만 저는 웃으며 배를 내밀고 말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부대찌개는 김치찌개와는 또 다른 매콤하면서도 풍부한 맛의 폭발이었어요. 스팸, 라면, 콩, 소시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마법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닭발. 질겁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점. 쫄깃한 식감, 매콤함, 그리고 뭔가 원초적인 맛. 당황스러웠지만 이건 중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옆 테이블의 한국 여대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와, 외국인이 닭발 먹는 거 처음 봐요. 라며 놀랐고 소주를 건네며 말했죠. 한국에선 이렇게 마시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솔직했고 따뜻했고 걱정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취업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간 잘 될 거예요. 그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생각보다 따뜻한데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술에 약간 취한 채 골목을 빠져나오던 중 그곳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낯선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흐리고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만하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주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빠르게 그들로부터 떼어내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들은 도망쳤지만 곧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은 단숨에 그들을 검거했어요. 불법 체류자였어요. 마약 복용도 의심됩니다.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주원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혹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지셨을까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도시가 왜 안전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오늘 살아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제가 보고 듣고 먹고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연구소 직원의 미소, 여대생들의 웃음과 소주, 아주머니의 걱정, 주원의 손,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 그리고 고추장, 부대찌개, 닭발. 내가 틀렸구나.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다음날 주원은 저를 전통시장에 데려갔습니다. 빈대떡, 떡볶이, 순대. 수십 개의 새로운 음식들이 제 안의 편견을 녹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추장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봐야겠어. 이제 나도 한국의 맛을 쓴다. 인천공항. 주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탈리아에서 당신 음식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때는 고추장 파스타 제일 먼저 드릴게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이제는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함이 스며든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나는 서울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태국 지진 피해 지역의 재건 총괄 설계자가 되었고 카를라는 이탈리아 푸드 매거진에 고추장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특집 칼럼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을 통해 자신의 세계와 마음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한 나라였다.